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때 명재상 황희는 육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 13년에 영의정에 오른 후 무려 18년 동안이나 봉직했다. 세종과 황희 정승의 만남은 곧 하늘과 땅, 비와 흙의 만남과 같았다. 세종이 하늘에서 비를 뿌리면 황희는 땅에서 싹을 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리하여 세종 치하의 눈부신 태평성세를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된 것이다. 황희는 이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꼽았다. 황희가 영의정으로 봉직 당시 아들 치신이 호조 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치신은 당시 좌의정으로 있던 김정승의 딸과 혼인했다. 김 부인은 빼어난 미모에 지성을 겸비한 요조숙녀였기 때문에 치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당시의 혼례법은 이러했다. 여자가 시집와서 3일째 되는 날 신부는 아침 일찍 시부모께 큰절을 올리고 이런 맹세를 했다. 아내 된 도리를 다하여 칠거지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옵니다. 귀밑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 공경을 잘하며 자식에게는 현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기간에 우애 있게 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이런 맹세가 끝난 후에 신랑은 처가에 재행하여 이렇게 아른다. 따님을 낳고 곱게 기르시어 이 사람의 배필로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일평생 어김없이 행복을 누리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야 완전한 부부로 인정을 받았다. 며느리 김부인의 맹세를 받은 황희정승은 무슨 일인지 아들의 재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 아가야. 시아버지의 점잖으신 부름에 김부인은 공손히 대답했다. 예, 아버님. 너 지금 나가서 오곡밥 좀 지어오너라. 실로 엉뚱한 분부였다. 예, 곧 지어 올리겠습니다. 김부인은 대답을 하고 부엌으로 나왔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밥 짓고 빨래하는 것은 여자의 본분이긴 하지만 귀한 집에서 자란 김부인은 하인들이 해주는 밥을 먹기만 했지 직접 지어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떡하지? 김부인은 조바심에 발을 동동거렸다. 급한 대로 하인에게 물어보자니 새색시가 밥도 짓지 못한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그마저도 못했다. 어떻게 되겠지. 시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어 용기를 짜내어 쌀, 보리, 수수, 콩, 팥, 오곡을 물에 씻어 솥에다 집어넣고 물을 부었다. 이 정도 씻으면 되는 건가? 물은 이만큼 붓는 것이 맞는 걸까?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고 밥을 지으면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손은 움직이고 있으나 정신은 없고 그야말로 울고 싶어졌다.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살림을 배워둘 걸. 후회를 하였지만 때늦은 후회였다. 불을 떼면서도 불안했다. 불은 얼마나 떼야 하는 거지? 짐작도 하기 어려워 그저 꾸역꾸역 불을 떼다 보니 허연 김이 뿜어져 나오며 솥뚜껑이 들썩들썩 하는데 밥이 타는 냄새가 났다. 이를 어째? 김부인의 속도 같이 타들어갔다. 한참이 지나도 밥상이 들어올 생각을 안차 기다리다 못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와 넌지시 재촉했다. 예, 아가, 오곡밥은 아직 멀었느냐? 다 되었습니다, 어머니. 곧 상을 올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에 더욱 마음이 급해진 김부인은 허둥지둥 상을 보아 밥상을 올렸다. 기다리고 있던 황정승은 밥상을 올리고 나가는 며느리의 수줍은 모습을 보다가 수저를 들었다. 한술 떠서 입에 넣고 씹어보니 영 말이 아니었다. 쌀은 타고 보리는 설익고 콩과 팥은 딱딱하고 수수는 떫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 밖에서 초조하게 시아버지가 밥을 드시길 기다리던 김부인은 밥상이 그대로 물려 나오는 것을 보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밥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 호되게 꾸중을 하시겠지?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졸이며 꾸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것은 김 부인의 소망일 뿐. 다음 날 아침 황정승은 다시 며느리를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다소 고우시 인사를 하였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감히 시아버지의 눈을 마주볼 용기도 없었다. 그러니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오냐, 오늘은 조복을 지어 오너라. 조복이라 하시면 조정에 나아가 할애할 때 입는 예복 말씀이시지요? 그래, 붉은 빛의 비단으로 소매가 넓고 깃이 곧도록 만들면 되느니라. 예, 곧 지어 올리겠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온 김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입는 치마 저고리조차도 꿰맬 줄 모르는 주제에 어찌 조복을 짓는단 말인가. 그러나 시아버지 앞에서 차마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긴 해야겠기에 옷감을 가져다가 하루 종일 이리 주물 저리 주물 해보았으나 역시나 옷감만 버렸을 뿐이었다. 어김없이 아침이 밝아오고 김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아버지께 문안을 드렸다. 그래, 조복은 어찌 되었느냐? 그것이 여기 있사옵니다. 그것은 옷 모양도 갖추지 못하고 형체도 갖추지 못한 옷감뭉치일 뿐이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네이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하인이 잽싸게 달려와 대답하자 황정승은 분부를 내렸다. 오늘 당장 새아기를 과천에 데려다 주고 오너라. 이 말을 들은 김 부인은 하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차라리 꾸중을 듣는 게 나을 것인데 시집 온 지 엿새 만에 밥을 못 짓고 바느질도 못한다고 소박을 맞은 것이다. 이것은 평생 생각도 걱정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쫓겨가고 있으니 김 부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하고 슬펐다. 가문에 큰 죄를 짓고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구나. 무슨 낯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뵐까? 휴. 나오는 것은 눈물과 한숨뿐이었다. 가마는 해질녘에 과천 친정에 도착했다. 황정승 댁의 하인들은 눈물바람인 김 부인을 대문 앞에 내려놓고 총총 사라져버렸다. 차마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이젠 어찌한단 말인가? 차라리 이대로 어디로 가서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대문 앞을 서성거리면서 슬프고 우울한 생각을 했다. 그래, 멀리 가서 죽자. 비장한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농사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하인들의 눈에 띄었다. 아니, 아씨께서 어인일이십니까? 이리하여 김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마음은 천만근이나 되는 듯이 무거웠다. 대감마님, 아씨께서 오셨습니다. 뭐라? 하인이 아뢰는 말에 김정승은 즉시 사랑방 문을 열고 밖을 보았다. 보따리를 든 딸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아니, 네가 무슨 일로? 사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결 높아진 목청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로? 서방은 어디 가고 혼자 왔느냐? 김 부인은 곧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애써 지탱하고 사랑으로 들어가서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그간 기체 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문안을 엿듣는 김 부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니 얘야, 대체 무슨 일이냐? 울지만 말고 속 시원히 말을 해보아라. 김 부인은 한참을 흐느끼며 울다가 아버지 앞에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라? 밥을 못 짓고 바느질을 못한다고 소박을 맞았단 말이냐? 김정승은 분에 겨워 몸을 부르르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당장 쳐들어가 이게 무슨 짓이냐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일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 부인이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소박 맞은 슬픔도 세월에 씻기고 과거가 되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아침 황정승은 아들 치신을 불렀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너 오늘 과천 좀 다녀오너라. 과천이요? 그래, 네 처가에 가 보아라. 무슨 일로? 글쎄, 가 보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니라. 예, 다녀오겠습니다. 치신은 과천을 향하여 말을 달렸다. 신혼 초 엿새 만에 생이별을 한 아내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게 떠올랐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내가 그리웠고 아버지가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벼랑간 가보라고 하시니 영문을 몰라 얼떨떨했다. 가보면 알겠지. 치신은 더욱 서둘렀다. 김정승은 논에 씨를 뿌려야 하건만 농사를 도맡아 하던 상머슴 셋이 고향에 다니러 간 후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놈들이 올해 농사를 망칠 생각이란 말인가. 걱정이 가득했지만 며칠 전 고향으로 보낸 상머슴들은 고향이 멀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점심상을 막 받았을 때 하인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 대감? 어느 대감이더냐? 예, 호조판서 대감이옵니다. 무엇이? 호판? 그러하옵니다. 그 사람이 어쩐 일로? 김정승은 기쁜 내색은 하지 못하였으나 내심 사위가 찾아왔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 되걸에서 황정승과 사위를 자주 만났지만 애써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구하고 지내오던 터였다. 이제서야 데려가려나? 김정승은 황정승과 사위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딸을 다시 데려갈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사위의 이번 행차가 예사롭게 생각되지 않았다. 절 받으십시오. 치신은 장인과 장모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 사람아, 정갈도 없이 어인 행차인가? 3년 만에 사위의 방문을 받은 상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장하실 텐데 잠시만 기다리시게. 장모는 손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장인어른, 집안에 무슨 걱정이 있사옵니까? 치신은 집안의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렇게 물었다. 말게 금년 농사를 망쳤다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씨나락을 건져놓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네. 벽시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아직 낙종을 못했으니 농사는 다 틀린 것이 아닌가. 왜 여태 낙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쯤은 모가 커서 곧 심을 때가 되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네. 무슨 사정이시길래? 해마다 우리 집 낙종을 도맡아서 하던 상머슴 세 놈이 고향에 다니러 가더니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네. 참, 장인어른도 딱하십니다. 그럼 상머슴들을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동네 상일꾼을 쓰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그건 곤란하네. 예로부터 우리 집은 남의 손을 빌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폐단이 있다네. 그래서 그놈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친 것이네. 아무리 그래도. 치신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꼬리를 흐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장인어른, 그 일은 꼭 집안 식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줄 알겠나? 자네 장모가 그것을 하겠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많이 늦지는 않았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네가? 예, 사위도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김정승은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희멀쑥한 모습으로 보아서 또 그의 가문으로 보아서 농사일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사일은 조금 배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곧 시작하겠으니 우선 소와 쟁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귀한 집에서 자란 자네가 언제 농사일을 배웠단 말인가.
모를 일이로세. 어쨌든 맡겨만 주십시오. 달게 점심을 먹은 치신은 옷을 사발 잠방이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렇게 옷을 입으니 훌륭한 일꾼처럼 보였다. 고놈의 소, 일 잘하게 생겼구나. 치신은 소의 잔등머리를 툭툭 치고 나서 지게를 졌다. 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인이 앞장을 서고 치신이 뒤를 따랐다. 노는 집터에 딸려있는 문전 옥답이었다. 저 사람이 과연 농사일을 해보았겠나. 김정승은 이렇게 생각하며 사위의 행동을 주시했다. 치신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논으로 들어가 쟁기질을 했다. 이랴 쩌쩌. 소를 다루며 쟁기질을 하는 폼이 상모습 이상이었다. 영감, 황서방이 언제 저렇게 농사일을 해봤을까요? 글쎄 말이오. 김정승 내외는 사위의 일하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쟁기질을 끝낸 사위는 쟁기에 보습을 달고 썰애질을 하여 논바닥을 평평히 다졌다. 일손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하인들도 감탄을 금하지 않았다. 정말 빈틈이 없는 사람이로다. 우리 딸이 황정승 댁에서 쫓겨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구려. 김정승은 부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정경 부인도 느끼는 바가 있어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신은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고 논둑으로 나왔다. 장모님, 일꾼에게 막걸리 한 사발 안 주십니까? 모처럼 일을 했더니 목이 칼칼합니다. 얼이 빠져있던 정경 부인은 당황하여 입을 열었다. 이 사람아, 판서대감께서 이런 곳에서 막걸리를 자신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어서 집으로 가게나. 내 곧 주한상을 준비하겠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 농부이지 대감입니까? 농부는 일하고 나서 목이 컬컬할 때 막걸리 한 사발 쭉 들이키는 것이 제격입니다. 그러니 막걸리나 한 사발 주십시오. 치신은 굳이 논두렁에서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키고 흐르는 개울물에 몸에 묻은 진흙을 깨끗이 씻었다. 집으로 돌아온 치신은 사발 잠방이를 벗고 본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다시 대감의 품위가 흘러넘쳤다. 비록 내 사위지만 참으로 멋진 대장부로다. 김정승은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사위의 언행에 새삼 감탄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시킨 황정승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처를 보지도 않고. 장모가 화들짝 놀라 소리치자 치신은 겸연쩍게 말했다. 제 아버지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신은 장인 장모에게 절을 올리고 밖으로 나와 훌쩍 말에 올라탔다. 한편 김부인은 안채에서 남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3년을 하루같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남편이었다. 정성을 다하여 곱게 단장했다. 시집갈 때 입던 옷을 차려입고 사랑의 동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의 얼굴도 보지 않고 돌아가 버린 것이었다. 너무나도 야속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서방님. 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었다. 부인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치신의 마음도 편할 리는 없었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처가에 다녀오라고 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처가에 망칠 뻔한 농사일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은 뿌듯했다.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도착한 치신은 아버지를 뵙고 인사를 드렸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오냐, 수고했다. 그래, 논에서 막걸리 한 사발 마셨겠지? 예?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치신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보았다. 하하,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라. 밖으로 나온 치신은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버지께서 미리 그것을 아셨단 말인가? 치신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는 말은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황정승은 신복하인 박서방을 불러 이렇게 분부를 내렸다.
오늘 과천에 가서 아씨를 매시고 오너라. 한편 과천의 김정승은 어제 사위가 다녀간 다음 무엇인가 마음에 집히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딸을 시댁으로 보낼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한양 황정승 댁에서 사인교가 왔다. 아침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던 김정승은 이날 밤 한양에서 온 교군들을 잘 대접하고 딸을 불러 여러 가지 당부를 했다. 네 시아버지와 서방은 틀림없는 사람들이다.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고 처신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 부인은 3년 동안 부녀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배우고 익히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부엌일과 바느질은 철천지 한이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이나 능숙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시키실까?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면서 김 부인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자신이 있었다. 마침내 시댁에 도착했다. 초조한 마음으로 시부모 앞에 나아가 3년 만에 큰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그간 기체 후 일양만강하셨사옵니까? 오냐,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자애로운 시아버지의 말에 김 부인은 가슴이 찡했다.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처분을 기다렸다. 황정승은 연이틀에 걸쳐 3년 전과 똑같은 일을 시켰다. 김 부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일들을 척척 해냈다. 하하, 가사에 조금도 빈틈이 없구나. 황정승은 아들 내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아가, 네가 지난 3년 동안 이 시애비를 많이 원망했을 것이다. 너는 정승의 며느리요 판서의 아내이다. 그러니 네가 아니라도 밥 짓고 바느질할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잘 아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와 잘 모르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이니라. 만일 네가 3년 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네 남편과 나는 집안 걱정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황정승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집안 걱정을 해서야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네가 집안일을 잘 맡아주게 되었으니 이 시애비나 네 남편은 아무 걱정 없이 국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다. 아가야, 이제 이 시애비의 마음을 알겠느냐? 예, 아버님. 너무 지당하신 교훈이십니다. 황희정승은 이렇듯 집안을 다스리는 일에 신경을 썼다. 인간의 마음은 몹시도 섬세하고 미묘한 것이어서 무엇이 편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즉, 집안일이 복잡하면 밖에서 하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없고 바깥일이 순탄하지 못하면 집안마저 먹구름에 휩싸이기 쉬운 것이다. 김 부인은 시아버지가 무엇보다 강조하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남편이 국사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집안을 건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얘야, 이제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니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진정한 뜻을 깨우쳐야 할 것이야. 예, 아버님. 가서 오곡밥을 지어 오너라. 네, 어머님. 여기 있사옵니다. 이 옷감으로 조복을 지어 오너라. 네, 어머님. 여기 있사옵니다. 아니, 어찌 이리 완벽하단 말인가? 합격, 무조건 합격. 어머님, 아버님, 출출한데 야식 좀 올릴까요? 그래. 여보, 우리 며느라기는 참 잘 들인 것 같소. 네, 어찌 이리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완벽한지 역시 이정승의 여식이옵니다. 호호호. 배달이오. 군고구마와 밤도 어찌나 노릇노릇 잘 구웠는지.
먹기 전인데도 벌써 군침이 돕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너무 만족하셨어요.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은 며느리들 강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별 5개 꾹!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